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입니다. 1936년에 처음 발표된 이 소설은 죽음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잘 드러난 소설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킬리만자로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킬리만자로는 높이가 5,895m인 눈 덮인 산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이라 한다.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어로 누가이의 누가이, 즉 신의 집이라 불린다. 그 서쪽 봉우리 정상에 얼어붙은 한 마리의 표범의 시체가 있다. 녀석이 대체 무엇을 찾아 그 높은 곳까지 온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기한 노릇이야. 고통이 없어졌으니. 그가 말했다. 그건 죽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아는 척도이기도 하지. 그게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취를 피워서 참 미안하군. 당신도 아마 견디기 어려울 거야.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아요, 제발. 저것들 좀 봐. 저것들이 모여드는 건 색다른 모습을 구경하려는 걸까? 아니면 고약한 냄새를 맡고서일까? 사나이가 누워있는 침대는 미모사 나무의 넓은 그늘 속에 놓여 있었다. 그늘 건너편 눈이 부시게 반짝거리는 들판을 바라보자 그곳에는 커다란 새 3마리가 음산하게 웅크리고 있고 하늘에도 12마리 이상 날고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저 새들은 트럭이 고장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기에 버티고 앉아 있는 거야. 다른 놈이 땅 위에 내려 앉은 건 오늘이 처음이지. 저 새들을 언젠가 내 소설 속에 그리고 싶은 경우가 있을 듯해서 처음에는 그놈들을 참 유심히 관찰했었지. 이제 생각하니 우습지만 말이야. 난 그저 말하고 있을 뿐이야. 말하고 있으면 한결 마음이 놓이거든. 그렇지만 당신을 귀찮게 하려는 건 아니야. 그런다고 제가 귀찮을까 봐요. 아시면서도. 그녀가 말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에요. 비행기가 올 때까진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는 비행기가 오지 않을 때까지도 말이지. 어서 제가 할 일이나 좀 일러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요. 내 다리나 좀 잘라 죽으려. 그럼 고통이 멎을 거야. 의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날 쏴 죽이든지. 이젠 당신도 명사수니까. 내가 당신에게 총 쏘기를 가르쳐 주지 않았소. 제발 그런 말씀이랑 마세요. 책이라도 읽어드릴까요? 뭘 읽는다는 거야? 책가방 속에 뭐든지 읽지 않은 걸로요. 난 그걸 듣고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말하는 편이 제일 편해. 말다툼이라도 하고 있으면 시간은 저절로
지나갈 거야. 정 그렇게는 못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제 싸움은 그만둡시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아마 오늘쯤 그 사람들이 다른 트럭을 갖고 돌아올 거예요. 어쩌면 비행기도 올 거예요. 난 꼼짝도 하기 싫어. 당신을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이젠 움직인다는 건 어리석어. 그건 비겁해요. 공연히 남의 욕을 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히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소. 내게 욕을 한 대짜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당신은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소리 말아요. 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요. 의심스러우면 밉살스러운 저놈들한테 물어보구려. 그는 크고 추악한 새들이 복슬복슬한 털 속에 벌거숭이 머리를 파묻고 앉아있는 쪽을 바라봤다. 네 번째 새가 땅으로 내려와 쟁걸음으로 달려서 다른 새들이 있는 곳으로 지척지척 걸어갔다. 저런 새들은 어느 캠프 주위에 다 있는 법이에요. 당신 눈에 띄지 않았다 뿐이죠. 살겠다는 마음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죽지는 않아요. 어디서 그따윈 읽었어. 바보같이.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 그건 내 일이야. 그리고 나서 그는 드러눕더니 잠시 말없이 햇빛에 아지랑이 이는 들판 저 건너 숲가를 바라보았다. 노란 들판을 배경으로 하여 몇 마리의 사냥이 몽실몽실 하얗게 보였다. 멀리 저쪽에는 파란 숲 사이로 한때의 하얀 얼룩말이 있었다. 이곳은 언덕을 등지고 큰 나무 그늘 밑에 자리 잡은 기분 좋은 캠프장으로 물이 좋았고 바로 곁에 있는 거의 물이 말라버린 샘물에서는 아침마다 들꿩들이 찾아오곤 했다. 책이라도 읽어드릴까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는 그의 침대 옆 캔버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산들바람이 부는군요. 고맙지만 읽을 필요 없어. 아마 트럭이 올 거예요. 난 트럭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 전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내가 관심을 두지 않는 그 많은 일에 괜히 걱정을 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해리. 한잔하면 어떨까? 당신에겐 해로울 거예요. 블랙의 책에도 알코올을 모두 피하라고 씌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시면 안 돼요. 뭘로? 그가 외쳤다. 네, 주인님. 위스키 소다를 가져와. 네, 주인님. 그건 안 돼요. 그런 게 바로 제가 말한 단념의 뜻이에요. 책에도 술은 나쁘다고 적혀 있어요. 그게 당신에겐 해롭다는 걸 나도 알고 있어요. 아니야. 내겐 좋아. 이젠 모든 것이 끝장이다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젠 그것을 끝맺을 기회는 영영 오지 않으리라. 이 상태로 마시겠다느니 마시면 안 된다느니 하고 싸우다가 무의미하게 죽는 거다. 오른쪽 다리에 괴저가 발생한 이래 고통이란 건 느끼지 않았고 고통과 더불어 공포감까지도 사라지고 지금 느끼는 건 오로지 심한 피로와 이것이 모두 끝이라는 우라통뿐이었다. 지금 닥쳐오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거의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 몇 해 동안이나 그것은 거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으나 이젠 그것 자체가 무의미했다. 피곤해지면 죽음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되다니 이상한 일이다. 충분히 이해하고
최고의 글을 쓸 때까지 쓰지 않고 간직해왔던 것들도 이젠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써보려다가 실패를 할 경우도 없게 될 것이다. 아니면 영영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시작을 못한 것이다. 하여튼 지금에 와서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우리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유리컵을 손에 들고 입술을 깨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이 파리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안 당했을 거예요. 당신은 늘 파리가 좋다고 말씀하셨죠. 파리에 머물 수도 있었고 또 어디든지 갈 수도 있었죠. 전 어디든지 갔을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노라고 전 말했죠. 만약 사냥을 원하셨다면 헝가리에 가서 사냥을 했을 테고 그랬더라면 퍽 즐거웠을 거예요. 당신의 그 지독한 돈으로 말이지. 그건 온당한 말씀이 못 돼요. 돈은 언제나 제 것인 동시에 당신 것이기도 했어요.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이 가자는 대로 어디나 갔고 또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왔어요. 하지만 여기만은 안 왔었으면 했어요. 당신은 이곳이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 당신이 다치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지금은 싫어요. 어째서 당신의 다리가 이 모양이 됐죠? 이런 꼴을 당하다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이란 처음 긁어서 상처를 냈을 때 거기에 소독약을 바르는 걸 잊었던 일이겠지. 그때 병독에 걸리지 않는 몸이었기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야. 나중에 악화되었을 때 다른 방부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약한 석탄 산액을 사용하게 된 탓으로 모세관이 마비되어서 궤저가 발생했을 거야. 그는 그녀를 쳐다봤다.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 없는 키쿠 유족 운전사 대신에 훌륭한 기술자를 뒀더라면 기름 상태도 살펴봤을 테고 트럭의 베어링도 타버리지 않았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당신 가족이랑 그 빌어먹을 놈의 올드 웨스트버리 사라토가랑 팜비치 사람들과 헤어져서 날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저런 난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당신은 절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렇소. 당신을 사랑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한 번도 사랑해 본 일이 없어. 해리,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겐 돌만큼의 머리조차도 남아있지 않아. 그건 마시면 안 돼요. 여보. 제발 좀 마시지 마세요. 우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봐야 해요. 당신이나 하구려. 난 피곤해. 그는 지금 마음속에서 카라가치 역을 보고 있다. 그는 짐을 손에 들고 서 있다. 지금 어둠을 뚫고 오는 것은 심플론 오리엔트 철도회사 소속의 열차에서 비치는 헤드라이트다. 퇴각 후 그는 트라키아를 막 떠나려는 참이었다. 그것은 그가 훗날 글을 쓰려고 간직해 두었던 것 중에 하나였다. 내용인즉 그날 아침 식사 때 창밖을 바라보다 불가리아의 산 위에 눈이 쌓인 것을 봤는데 난센의 비서가
저것이 눈이냐고 노인에게 묻자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저건 눈이 아니야. 눈은 아직 시기가 일러 라고 대답한다. 비서는 다른 여자들에게 이것 봐, 눈이 아니래 하고 되풀이한다. 그러면 여자들은 일제히 저건 눈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잘못 봤어요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는 눈이었다. 주민들의 입줄을 교체시켰을 때 그는 그들을 눈 속으로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밟고 간 것은 눈이었고 그의 겨울 그들은 죽었다. 그의 크리스마스에도 가웰탈 높은 곳에는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눈이 왔다. 그해 그들은 크고 네모진 자기 난로가 방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나무꾼 집에 묵고 있었고 밤나무 잎을 잔뜩 넣은 요를 깔고 잠을 잤다. 그때 탈주병 한 명이 눈속을 헤치고 발이 피투성이가 되어 이곳에 나타났다. 탈주병은 자기 뒤를 헌병이 쫓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에게 털양말을 주어 도망을 시켜놓고 그의 발자국이 눈으로 뒤덮일 때까지 이야기를 늘어놓아 그 헌병을 붙들어 두었다. 슈른츠에서의 크리스마스 날 눈이 너무도 희고 반짝이므로 주막에서 밖을 내다보면 눈이 시릴 정도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보였다. 가파른 언덕에 소나무로 둘러싸인 강기슭을 따라 썰매 미끈해지고 오줌에 노랗게 물든 눈길을 어깨에 무거운 스키를 짊어지고 올라가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때 마들레나 산장 위의 빙하를 단숨에 달려내렸는데 그곳의 눈은 과자에 입힌 설탕처럼 부드럽고 밀가루와 같이 가벼웠다. 스피드를 더하여 소리도 없이 전속력으로 달려내리는 것이 마치 새가 된 것 같은 착각에 휩싸이곤 했다. 그때 모두들 눈보라로 일주일 동안은 마들레나 산장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어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 등불 옆에서 트럼프 놀이만 했다. 그런데 렌트씨가 지면 질수록 더 많은 돈을 걸게 되었다. 결국 몽땅 잃고 말았다. 스키 교습에서 얻은 사례금도 시즌에서 얻은 이익금 그리고 미천까지도 다 날려버렸다. 코가 긴 그 사나이가 카드를 집어들자 보지도 않고 내던지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때는 자나깨나 늘 노름을 했던 것이다. 눈이 안 온다고 노름을 하고 눈이 너무 많이 온다고 노름을 했던 것이다. 그는 여태까지 노름으로 낭비한 모든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서는 한 줄의 글도 써본 일이 없었다. 평원 저쪽에는 산맥이 뚜렷이 보이던 그 춥고 맑게 갠 크리스마스 날 존슨의 비행기는 전선을 넘어 휴가로 돌아가는 오스트리아 장교들의 열차를 폭격하여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것을 기관총으로 쏘아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 쓴 일이 없었다. 그 뒤에 존슨이 식당에 들어와서 그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던 그 얼굴이 생각났다. 그때 모두들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드디어 어떤 사람이 말했다. 에이, 굶주린 살인마 같은 녀석. 그러나 그 뒤 해리와 같이 스키를 탔던 사람들은 당시 그들이 죽인 같은 오스트리아인이었다. 아니, 그렇지 않다. 그의 겨우내 같이 스키를 타던 한스는 카이제르 경보병대의
소속되어 있었다. 제재소 위쪽 계곡으로 같이 토끼 사냥을 갔을 때 파스비오의 전투와 페르티카와 아살로네를 공격했던 당시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쓰지 않았으며 몬테코르나 지테코무니나에 대해서도 역시 쓰지 않았다. 그는 몇 해 겨울을 포 알베르크와 알베르크에서 보냈던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도보로 블루덴치에 갔을 때 여우를 팔러 온 사나이를 본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때 선물을 사러 갔던 거다. 또 고급 키르슈주의 살구씨의 진미, 굳게 얼어붙은 땅 위에 쌓인 가루눈을 휘날리면서 미끄러지며 히호 롤리는 부르짖었네라고 노래 부르며 험악한 골짜기로 마지막 코스를 달려가다 다시 코스를 바로잡고 과수원을 세 차례나 꺾고 돌아 빠져나와 도랑을 넘어서 숙소 뒤에 있는 빙판길로 나섰던 일들이 연상되었다. 동여맨 끈을 툭툭 쳐서 늦추고 스키를 벗어서 숙소 판자 벽에 기대 놓았다. 등불의 빛이 창에서 흘러나온다. 연기가 자욱한 안에서는 새 포도주가 풍기는 따스한 향기 속에서 모두들 흥겹게 아코디언을 켜고 있었다. 우리가 파리에선 어디에 머물렀었지? 그가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자기 옆 캠퍼스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물었다. 크리용이죠. 당신도 잘 아시면서. 내가 어떻게 안단 말이오. 우리가 늘 머물던 곳이니까요. 아니야, 늘은 아니었어. 그곳하고 생제르맹 거리에 앙리 사세관 두 군데였죠. 당신은 그곳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아하다니. 그건 똥무더기 같은 소리야. 해리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똥무더기에 올라앉아서 우는 수탉과 같은 신세란 말이야. 만일 부득이 떠나셔야 한다면 당신은 뒤에 남겨둘 것들을 모조리 없애야만 하나요? 그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당신 말도 당신 아내도 다 죽이고 안장이나 갑옷도 다 불살라 버려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소. 당신의 바로 그 지긋지긋한 돈이 내 갑옷이었지. 나의 스위프트며 나의 아머이기도 했어. 스위프트와 아머는 둘 다 시카고에 으뜸가는 재상가들이다. 그만둬요. 좋아, 그만두지. 당신을 괴롭히고 싶진 않아. 이젠 좀 늦었어요. 그렇다면 좋아. 좀 더 괴롭혀줄까? 그게 더 재밌으니까. 당신과 함께하기를 정말 좋아하던 유일한 일도 지금은 못하게 되었으니.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여러 가지 일을 하길 좋아하셨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난 뭐든지 다 했어요. 제발 자기 자랑은 그만두는 게 어때? 그는 그녀를 돌아봤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이봐. 당신은 내가 장난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당신을 살리려다가 도리어 죽이려는 것인지도 몰라. 이야기를 시작할 적엔 나도 괜찮았어. 이러려고 하진 않았어. 그런데 이젠 완전히 돌아버렸어. 그리고 당신에겐 되도록 지독하게 못살게 굴려고 하고 있어. 여보, 내가 말하는 것에 조금도 신경을 쓰지 말아요.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여태껏 당신만큼 다른 누구를 사랑한 일은 없었소. 그는 버릇이 된 거짓말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졌다. 그 거짓말로써 그는 지금까지 빵과 버터를 벌어왔던 것이다. 당신은 제게 참 친절하세요. 암캐 같으니라고. 당신은 돈 많은 암캐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거든. 내 머릿속엔 지금 시가 가득 차 있어. 헛소리와 시가. 아무 쓸모도 없는 시가 말이지. 그만둬요, 해리. 왜 당신은 악마처럼 변해가는 거죠? 난 무엇이든 남겨두고 가긴 싫어. 무엇이든 남기고 가긴 싫단 말이야. 어느덧 저녁 때가 되었다. 그는 잠시 잠에 빠졌다가 눈을 떴다. 해는 언덕 너머로 지고 들판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 작은 짐승들이 캠프 근처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머리를 수그리고 꼬리를 휘휘 저으면서 이젠 수풀에서 꽤 먼 이곳까지 와 있는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다. 새들은 이젠 하나도 땅 위에 있지 않았다. 모두가 나무 위에 무겁게 올라앉았다. 전보다 수요가 더 많아졌다. 심부름하는 소년이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마님은 사냥 가셨어요. 소년이 말했다. 주인님, 뭘 드릴까요? 아무것도 싫다. 그녀는 약간의 식량을 구하러 간 것이었다. 그가 사냥 구경을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숲을 속의 작은 지대만은 소란하게 하지 않으려고 먼 곳으로 갔던 것이다. 항상 생각이 깊은 여자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 읽고 들은 것에 대해서는 사려 깊은 여자였다. 그가 그녀에게 접근했을 때 그가 이미 폐인이 되어 있었던 것은 그녀의 책임은 아니었다. 그가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단지 입버릇으로 또는 심심풀이로 짓거리고 있는 것을 여자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가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를 짓거린 뒤부터는 그의 거짓말은 오히려 진실을 말할 때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그가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야기할 만한 진실이 없었던 거다. 그는 일생을 마음껏 즐겨왔고 이젠 그것이 다했으므로 다른 여자와 돈도 더 많이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도 최상의 풍물과 새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다시금 자기의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다. 생각하기를 멈추면 그것은 아주 신통한 일이다. 속셈을 완전히 차리고 보니 무사람들이 빠지는 그런 모양으로 지리멸렬하는 일은 없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대해선 이젠 더 이상 할 수도 없게 되었으니 조금도 흥미가 없다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론 언젠가는 이 사람들, 큰 부자들의 이야기를 써버리라. 난 사실 그들의 동료가 아니고 그들 사회의 스파이라는 것. 그러기에 그 사회를 떠나 그것에 대해 글을 써버리라. 그러니까 언제든 한 번은 무엇을 쓸 것인가를 알고 있는 어느 작가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결국 쓰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안일만을 추구하며 자기 스스로 멸시한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매일의 생활이 그의 재능을 우둔하게 만들었고
일에 대한 의욕마저 약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지금 그가 사귀고 있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을 때보다 더 기분 좋게 사귈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아프리카는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하게 지내던 곳이었다. 그래서 그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 것이고 그들은 이 사냥에서 안락을 취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렇다고 고생스러운 일은 없었다. 호화스러운 사치도 없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훈련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 방법으로 마치 권투 선수가 자기 육체의 지방을 없애기 위해 산중으로 들어가 노동하고 훈련하듯이 그도 어느 정도 자기의 정신을 싸고 있는 지방을 벗겨버릴 수 있으리라. 그녀도 그런 생활을 즐겼던 것이다. 그녀는 그런 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자극적이고 장면의 변화가 따르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그녀는 즐겼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주위의 모든 것들이 즐겁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일하겠다는 의욕이 되살아나는 듯한 착각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양으로 일생을 마쳐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그 자신도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 등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자기 몸뚱이를 물어뜯는 뱀처럼 자기 자신에게 맞서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여자에겐 잘못이 없다. 만일 그녀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여자가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가 거짓말로 목숨을 부지해 왔다면 거짓말로써 죽어야 할 것이다. 언덕 저 너머에서 일발의 총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훌륭한 사격수였다. 착하고 돈 많은 암캐, 친절한 후견인, 그의 재능의 파괴자이기도 한 여자, 당치도 않은 소리. 그의 재능은 그 자신이 파괴하지 않았던가. 그녀가 그를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해서 그 여자를 나무라야 한단 말인가. 그가 자기 재능을 파괴한 것은 자기 재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 자기의 믿는 바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지각의 칼날을 무디게 할 정도로 술을 너무 마셨기 때문이다. 나태와 안일과 속물 근성 때문이고 교만과 편견과 그리고 그 밖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건 뭐란 말인가? 고소의 목록인가? 도대체 그의 재능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의 재능이긴 했으나 그는 그것을 이용하는 대신에 그것을 미천 삼아 자신을 팔았던 것이다. 그의 재능이란 실제로 이룩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이었다. 그리고 그가 생활을 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펜이나 연필이 아니고 다른 무엇이었다. 그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 을에 먼저 번 여자보다 돈이 많은 여자였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가 지금 이 여자에 대해서 이미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거짓말만 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돈이 많고 지금의 생활을 도맡아 하고 있는 이 여자가 과거에는 남편과 자식도 있었고 애인들도 있었건만 그들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의 그를 한 작가로서, 남자로서, 동료로서 또는 자랑스러운 소유물로서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에 대해서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짓말만 일삼고 있는 지금, 그가 진실한 사랑을 하던 때보다 그녀의 돈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니 세상은 참 이상한 곳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모두 적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어떠한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든 거기엔 각자의 보호색이 있는 거다. 그는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형식으로 자기의 생명력을 팔아왔던 것이다. 애정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았을 때 금전에 대해서 더욱 많은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거다. 그는 그 사실을 터득했지만 그러나 지금 역시 그것을 쓸 수는 없다. 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해도 쓰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공터를 가로질러 캠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승마용 바지를 입고 라이플 총을 들고 있었다. 두 소년이 순양 한 마리를 거꾸로 어깨에 메고 그녀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아직은 예쁜 여자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게다가 아름다운 육체를 지니고 있었고 잠자리에 대해서도 훌륭한 기술과 감상력을 지니고 있었다. 미인은 아니었으나 그는 그녀의 얼굴을 좋아했다. 상당한 독서가에다 승마와 사냥을 좋아했고 지나치게 술을 마셨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비교적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났다. 얼마 동안은 겨우 갓 성장한 두 아이들에게만 몰두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머니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녀가 옆에 있는 것을 귀찮게 여겼다. 결국 그녀는 승마와 독서와 그리고 술이 그녀 인생의 전부인 듯했다. 저녁 식사 전 오후에는 책 읽기를 즐겼고 읽으면서 스카치 소다를 마시곤 했다. 저녁 식사 때까지는 상당히 취하게 되었고 식사 때 포도주 한 병을 더 마시고 나면 만취되어 잠들고 마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것은 애인이 생기기 전의 일이었다. 애인이 생긴 뒤로는 그다지 과음하지 않았다. 취해서 잠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애인들은 이 여자를 실증나게 했다. 그녀가 전에 결혼했던 남자는 그녀를 실증나게 한 일은 한 번도 없었으나 이 사람들은 그녀를 정말 실증나게 했다. 그때 두 자식 중에 하나가 비행기 추락으로 죽었다. 이 일이 있었던 뒤로는 애인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술도 마취는 되지 않았기에 그녀는 새로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갑자기 자기가 고독하다는 것을 느끼고 몹시 놀랐다. 그러나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그녀는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일은 지극히 단순하게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그의 작품을 좋아했고 그가 영위하는 생활을 늘 부러워했다. 그는 희망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가 그를 사귀게 된 것과 마침내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경위는 그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었고 그로선 자기의 늙은 생활의 잔재를 팔아버렸다는 순조로운 진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생활의 안정과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 밖에 무엇 때문이었을까?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녀는 사주었을 것이다.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거기에다 그녀는 대단히 멋진 여자였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누구보다도 돈이 많고 유쾌했고 감상력이 풍부했고 뿐만 아니라 말썽을 피우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가 공들여 놓은 이 생활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소독약을 사용하지 않은 데서부터다. 2주일 전의 일이다. 한때의 영향이 머리를 치켜들고 콧구멍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소리만 나면 숲속으로 도망쳐 들어갈 태세로 서 있었는데 그 모양을 사진 찍으려고 앞으로 움직여 나가다가 가시에 무릎이 긁혔다. 사진을 찍기도 전에 영양들은 도망쳤다. 그녀는 지금 막 돌아왔다. 그는 침대 위에서 머리를 돌려 그녀 쪽을 바라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여보, 라고 그는 정답게 말했다. 순양 한 마리를 쐈어요.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좋은 수프거리가 될 거예요. 크림과 감자를 섞을 거예요. 기분은 좀 어떠세요? 아주 좋아. 아, 좋아라. 내 생각에도 좋아질 것 같았어요. 제가 사냥을 나갈 때 당신은 주무시고 있었죠. 한참 잘 잤어. 멀리 갔었소? 아니에요. 저 언덕 너머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양을 한 방에 멋지게 쌌어요. 당신의 사격 솜씨는 참 굉장하군. 전 사냥을 좋아해요. 아프리카도 좋아해요. 정말 당신 몸만 건강하다면 재밌을 텐데. 당신과 함께 사냥 가면 얼마나 재미있을지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전 이 지방이 좋아졌어요. 나도 좋아. 여보, 당신 기분이 좋아진 걸 보니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아까 같은 그런 기분으로 계신다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다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약속해 주시겠어요? 안 돼. 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제 신세를 망치지 마세요. 네? 저도 이젠 중년 여자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 벌써 2-3번이나 실패했어요. 다시는 제 신세를 파괴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당신을 잠자리에서 몇 차례 파괴하고 싶은데 그러세요. 그건 좋은 파괴 행위예요. 그건 누구나 파괴당하게 되어 있는 걸요. 내일은 비행기가 올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 꼭 와요. 오기로 되어 있는 걸요. 아이들은 벌써 나무를 베고 연기 올릴 풀을 준비해 놨어요. 오늘도 보고 왔는 걸요. 비행기가 착륙할 대지도 충분하고 연기를 올릴 준비도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내일 온다고 생각하는 거요? 꼭 올 거예요. 이미 예정일이 지났는 걸요. 그러면 마을에 가서 당신의 다리를 치료하고 그리곤 둘이서 근사하게 파괴 행위를 하기로 해요. 당신이 말씀하신 그런 무서운 말은 말고요. 같이 술이나 한잔하지. 해도 저물었으니. 한 잔 꼭 하셔야겠어요. 이미 한 잔 했는걸. 그럼 한 잔씩 같이 해요. 뭘로? 위스키 소다 2잔만 갖다 줘요. 그녀가 외쳤다. 당신은 목이 물지 않는 장화를 신는 게 좋을걸. 목욕할 때까지는 그대로 있다가
어둠이 점점 짙어가는 동안 그들은 술을 마셨다. 아주 캄캄해지기 직전이었고 이미 사격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워졌다. 한 마리의 하이에나가 언덕 근처에 제 집으로 가는 길에 들판을 가로지르는 것이 보였다. 저놈은 매일 밤 저기를 건너가거든. 2주일 동안 매일 밤. 밤에 소리를 내어 우는 게 저놈이군요. 전 상관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분 나쁜 짐승이네요.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같은 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불쾌할 뿐 지금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 소년들이 불을 피우자 그림자가 텐트 위에서 춤을 추었다. 이 유쾌한 굴종의 생활을 묵인하고 싶은 기분이 다시 되살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정말로 친절하게 대해준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그는 잔인하게 굴었다. 그녀는 훌륭한 여자다. 정말로 훌륭하다. 바로 그때 자기는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생각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었다. 물 흐름이나 바람 같은 그런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난데없이 고약한 냄새를 지닌 공허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하이에나가 그 공허의 한 끝을 따라 미끄러지듯 가볍게 스쳐갔던 것이다. 왜 그러세요, 해리? 그녀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이쪽으로 오는 게 좋겠어. 바람 부는 쪽으로 말이오. 몰로가 붕대를 갈아줬나요? 지금은 연고를 바르고 있어. 기분은 좀 어떠세요? 조금 어지럽군. 전 목욕을 하고 오겠어요. 곧 올게요. 같이 식사하고 나서 침대를 안으로 들여놓도록 해요. 그는 혼잣말로 싸움을 그만둔 건 참 잘했어 라고 중얼거렸다. 이 여자와는 그다지 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가 사랑한 다른 여자들과는 싸움이 잦았고 그 결과 그들이 공유하고 있던 다른 것들까지 죽여버리는 것이 예사였다. 그는 너무 많이 사랑했고 너무 많이 요구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달아 없어지게 했으므로 녹초가 되었다. 그는 파리를 떠나오기 전 싸움을 한 끝에 이스탄불로 혼자 갔던 그때의 일이 생각났다. 그동안 줄곧 바람을 피웠고 그것에도 지쳐버리자 마음의 고독이 억제되기는커녕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첫 번째 여자, 자기를 버리고 달아난 그 여자에게 씁쓸함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사연의 편지를 써보냈다. 언젠가 한 번은 레잔스 교회에서 당신을 본 것 같이 생각했을 때 아찔해서 기절할 것만 같았고 속이 타는 것 같았다든가. 어딘지 당신과 비슷한 여자를 불바르 거리에서 만나 뒤따라가 보려고도 했으나 혹시 당신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기분을 망칠까봐 두려웠다는 둥. 어떤 여자를 데리고 가더라도 그것은 결국 더욱 당신을 그립게 할 뿐이라느니.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저히 가시지 않음을 알게 되었으니 당신의 지난날의 행동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둥. 그런 내용들의 글이었다. 그는 이 편지를 클럽에서 썼는데 그땐 냉정하고 진실한 태도로 써서 뉴욕으로 붙이고 답장은 자기 사무실로 보내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그러는 편이 안전할 것 같았다. 그날 밤을 그 여자를 그리는 마음 간절하여 속이 타는 듯 느껴져
택심의 술집 앞을 배회하다 여자 하나를 택해서 저녁 식사에 데리고 왔다. 식사를 마친 뒤 춤을 추러 갔으나 여자의 춤이 서툴러서 기분이 나지 않았으므로 정열적인 아르메니아인 매춘부와 상대를 바꾸었는데 그녀는 어찌나 그에게 배를 비비대는지 불이 날 지경이었다. 그녀는 영국 포병 중위로부터 싸움 끝에 빼앗은 여자였다. 그 포병은 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으므로 두 사람은 컴컴한 자갈길 위에서 격투를 했다. 그는 포병의 턱 옆을 2번이나 세게 갈겼는데도 그놈은 나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싸움이 붙은 것을 알았다. 상대는 그의 가슴을 때리고 이어 눈 언저리를 때렸다. 그는 다시 왼손을 올려 포병을 한 대 내리쳤다. 그러자 포병은 그의 위에 엎어지며 그의 웃옷을 움켜쥐고 소매를 잡아 찢었다. 그는 포병의 뒤통수를 2번 갈기고 이어 그를 떠다 밀면서 후려 갈겼다. 포병은 머리를 부딪히면서 떨어졌다. 그때 헌병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그는 여자를 데리고 뒷문으로 도망을 쳤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따라 리미리히사를 향하여 정신없이 달렸다. 그리고 그곳을 한 바퀴 돌고서는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되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겉모습과 같이 너무 무르익은 감이 있었지만 부드럽고 장미 꽃잎 같고 꿀 같은 감촉을 느끼게 했으며 부풀어 오른 배와 커다란 젖가슴 그리고 엉덩이 밑에 베개를 꿰 필요가 없었다. 아침 첫 햇살에 여자의 정말 망측한 꼴을 보고 여자가 눈을 뜨기 전에 그곳을 나와버렸다. 눈 언저리에 검은 멍이 든 채 페라팔리스에 나타났다. 웃옷은 한쪽 소매가 없어졌기 때문에 손에 들고 있었다. 같은 날 밤 그는 아나톨리아를 향해 출발했다. 그 여행의 마지막 무렵 아편을 얻으려고 재배하는 양귀비 밭을 온종일 말을 타고 달렸던 일이 생각났다. 그러자 차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마침내 거리를 분별하는데 착각을 일으키고 말았다. 그곳은 적이 새로 도착한 콘스탄틴의 장교들과 합세하여 공격을 해온 장소였다. 그 장교들은 전투의 치열함을 모르는 신병들이었다. 포병대는 그 부대에 포격을 가하고 있고 영국의 감시원들이 어린애처럼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날 그는 발레용 스커트 같은 것을 입고 솔이 달린 장화를 신고 있는 전사자를 처음으로 봤다. 터키 군대가 쉴 새 없이 때를 지어왔다. 스커트를 입은 병사가 달아나자 장교들은 그들을 향하여 권총을 쏘아댔다. 이어 장교들 자신도 도망치는 게 보였다. 그도 영국 감시원들과 함께 도망을 쳤다. 숨이 차고 입안은 동전을 씹은 것 같은 냄새로 가득 찰 지경이었다. 그들은 바위 뒤에 숨었다. 터키군은 여전히 무리를 지어 쳐들어왔다. 그는 그 뒤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광경들을 보고 좀 더 뒤에는 한층 더 끔찍한 것을 보고 말았다. 당시 파리에 돌아왔을 때 그런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고 말하기에도 끔찍한 일이었다. 그가 지나가던 카페에선 미국인 시인이 있었다. 커피잔을 앞에 놓고 감자 모양의 얼굴에 멍청한 표정을 짓고 어떤 루마니아 사람과
다다이즘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루마니아인은 이름을 트리스탄 차라고 하며 언제나 외알 안경을 끼고 두통을 앓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는 아내를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싸움도 깨끗이 씻어버리고 미친 듯한 고약한 행위도 씻어버리고 이제는 단란한 가정에 있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우편물도 사무실에서 아파트로 회송하도록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가 편지를 보낸 그 여자한테서 온 회답이 쟁반에 실려 들어왔는데 그가 필적을 보자 가슴이 서늘해져서 급히 그 편지를 다른 편지 밑으로 집어넣으려 했다.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여보, 그건 누구한테서 온 편지예요? 그리하여 새로운 생활의 시작은 편지 한 통으로 끝을 맺고 말았다. 그는 여자들과 함께 지냈던 때의 즐거움과 그리고 싸움을 했던 일도 회상해 봤다. 그들은 언제나 싸움하기에 알맞은 장소를 택하곤 했다. 그런데 기분이 가장 좋을 때 언제나 싸움이 벌어진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 그런 일에 관해서도 역시 단 한 번도 쓴 일이 없었다. 그것은 첫째로 누구든 남을 중상하기 싫어서였고 다음으로는 그것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쓸 것이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언젠가는 쓸 때가 오리라 하고 늘 생각했다. 쓸 것은 참 많았다. 나는 이 세상의 변화를 보아왔다. 그것도 표면의 사건뿐이 아니다. 사건도 많이 보아왔으며 사람도 관찰해 왔으나 그것보다는 나는 미묘한 사회의 변화를 보아왔던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이 어떻게 변해지는가를 회상할 수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을 관찰해 왔으므로 그것을 쓰는 것은 그의 의무였다. 그러나 이제는 쓰지 못할 것이다. 기분은 좀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참이었다. 아주 좋아. 그럼 식사를 드실까요? 그는 그녀 뒤에 몰로가 접는 식탁을 들고 다른 소년이 수프 든 접시를 들고 서 있는 걸 봤다. 난 글을 쓰고 싶어. 수프라도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 해요. 난 오늘 밤 죽을 거야. 기운을 차린댔자 아무 소용없어. 해리, 제발 그런 감상적인 말씀은 그만두세요. 도대체 당신 코는 뒀다가 무엇에 쓸 작정이야. 내 넓적다리는 이제 반이나 썩어버렸는데 스프 따윈 뭐 때문에 먹어야 한단 말인가. 몰로 위스키 소다를 가져와. 제발 스프를 드세요. 그녀가 상냥하게 말했다. 그래, 먹지. 스프는 너무 뜨거웠다. 먹기 좋을 만큼 식을 때까지 컵을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잠시 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다 먹어버렸다. 당신은 훌륭한 여자야. 내겐 더 이상 마음을 쓰지 말아요. 그녀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그것은 슈퍼나 타운 앤드 컨트리지 같은데 흔히 나오던 얼굴이었다. 다만 술과 잠자리에서의 일 때문에 약간 얼굴이 수척해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타운 앤드 컨트리 같은 데서도 그처럼 탐스러운 젖가슴이며
쓸모있는 넓적다리며 부드러운 손은 실려있지 않았다.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녀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미소를 쳐다보자 그는 다시금 죽음이 가까이 옴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돌연히 닥쳐오는 게 아니었다. 촛불을 사르르 흔들어 불꽃을 높이 불어 일으키는 바람처럼 빠르게 오는 것이었다. 나중에 애들더러 모기장에 가져오라 해서 나뭇가지에 매달도록 해줘. 그리고 불을 피워줘요. 난 오늘 밤 텐트에 들어가지 않겠어. 움직인 데짜 별 수 없어. 오늘 밤은 맑으니까 비가 오지도 않을 거야. 이와 같이 귀에 들리지 않는 속삭임 속에서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다. 그렇다. 이젠 싸움도 없을 것이다. 그것만은 약속할 수 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한 가지 경험만은 깨뜨리지 못할 거다. 그러나 이것마저 깨뜨려 버릴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너는 다 깨뜨려 왔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 받아쓰기 같은 건 못하겠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럼 좋아. 물론 이젠 시간이 없다. 그래도 제대로 정리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한 문장에 압축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호수 위 언덕에 갈라진 틈을 모르타르로 희게 색칠한 통나무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다. 문 밑에는 장대가 서 있고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매달려 있었다. 집 뒤에는 들판이 있고 그 들판 뒤는 숲이었다. 롬바르디아 포플러가 집에서부터 선창에 이르기까지 한 줄로 쭉 늘어서 있었다. 다른 포플러들은 곳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한 줄기 길이 숲가를 따라 언덕으로 뻗어 있고 그는 이 길을 따라 걸으며 검은 딸기를 따곤 했다. 뒤에 그 통나무 오두막집은 타버렸고 난로 위에 사슴발로 만든 선반에 걸려있던 총도 다 타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보니 탄창의 탄환은 녹아버렸고 개머리판도 다 타서 총신이 잿더미 위에 뒹굴고 있었다. 그 잿는 세탁용의 큰 쇠로 만든 솥에 필요한 잿물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할아버지에게 타다 남은 총신을 가지고 놀아도 괜찮으냐고 물으면 할아버지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타버리긴 했어도 역시 자기의 총이라는 뜻이리라. 그 뒤 다시는 총을 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냥도 나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널빤지로 같은 장소에 집을 짓고 다시 하얗게 칠했다. 현관에서는 포플러와 건너편의 호수가 보였다. 하지만 이제 총은 없었다. 통나무 오두막집 벽에 사슴발로 된 선반에 걸려있던 총신은 지금은 잿더미 위에 뒹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손대는 사람 없었다. 전쟁 뒤 우리들은 블랙 포레스트에서 송호 낚시터를 빌린 일이 있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가 있었다. 그 하나는 트리베르크로부터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로 하얀 길 옆에 자라고 있는 나무 그늘 골짜기 길을 돌아 언덕으로 통하는 샛길로 올라가서 슈바르츠 발트 양식의 큰 집들이 있는
조그만 농장을 몇 개 지나가면서 마침내 낚시터에 도착하게 된다. 그곳이 바로 낚시를 시작하던 곳이었다. 또 하나의 길은 숲 변두리까지 험한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 소나무 숲을 뚫고 언덕 꼭대기를 넘어서 초원 언저리로 나와 다시 대초원을 가로질러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강변에 따라 벚나무가 자라있고 강의 폭은 좁고 넓지 않으나 물이 맑고 물살이 빨랐다. 벌나무 뿌리 밑 물결에 괴인 곳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트리베르크의 호텔 주인에게는 경기가 좋은 계절이었다. 기분이 매우 좋은 곳이라 우리들은 모두 사이좋게 지냈다. 그 이듬해 불경기가 닥쳐와 지난해 번 돈으로 호텔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자 주인은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다. 여기까지는 받아쓰기 할 수 있겠지만 콩트 레스카르프 광장에 대한 일은 받아쓰기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선 꽃장수들이 길에서 꽃에 물감을 들이고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는 부근의 포도 위에는 그 물감의 물이 흐르고 있었다. 노인과 여자들은 포도주와 포도즙을 짜고 난 찌꺼기로 만든 값싼 술을 마시고 언제나 취해 있었고 아이들은 추위에 못 이겨 콧물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카페 대 자메테르에서는 더러운 땀 냄새와 빈공과 주정뱅이의 냄새가 풍기고 있었고 그들이 살고 있던 발 미제트 아래층에는 매춘부들이 새들어 살고 있었다. 문지기 여자는 프랑스 공화국의 기병을 자기 방에서 접대하고 있었고 말총을 꽂은 그의 모자가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복도의 맞은편 방에 새들어 살고 있는 여자의 남편은 자전거 경주 선수였다. 그날 아침 우유 매점에서 로토지를 펴들고 남편이 처음 출전한 파리와 투르간의 대경주에서 3등을 한 기사를 봤을 때 그녀의 기쁨은 대단했다. 그녀는 얼굴을 온통 붉히고 낄낄 웃어대며 노란 스포츠 신문을 들고 무엇이라 떠들어대면서 2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것이었다. 발미제트를 경영하고 있는 그녀의 남편은 택시 운전사였다. 그가, 즉 해리가 아침 일찍 첫 비행기로 떠나야 했던 날 새벽 운전사는 문을 흔들어 그를 깨웠다. 그들은 출발하기 전 주점의 카운터에서 흰 포도주를 한 잔씩 나누었다. 그때 그는 부근 사람들과는 잘 사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 가난했기 때문이었다. 그 광장의 주위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었다. 주정뱅이와 스포츠광이었다. 주정뱅이는 술에 취하여 자기의 가난을 잊었고 스포츠광들은 운동에 정신이 팔려 자기의 가난을 잊었던 것이다. 그들은 코민 당원의 자손들이지만 정치적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일은 없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부모 형제 그리고 친척과 친구를 누가 사살했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때는 베르사유 군대가 쳐들어와서 코민 정부의 뒤를 이어 파리를 점령한 뒤에 손이 거친 사람, 모자를 쓴 사람, 그 밖에 조금이라도 노동자라는 표시가 있는 사람이면 닥치는 대로 잡아서 처형했던 것이다.
그리고 푸죽강과 포도주 협동조합 앞길 건너편 숙소에서 그런 궁핍에 쌓인 채 쓰려고 마음먹은 작품의 첫 부분을 썼던 것이다. 파리에서는 이처럼 마음에 드는 곳도 없었다. 가지가 쭉 뻗은 나무, 아래는 갈색으로 칠한 하얀 회칠의 오래된 집들, 둥그런 광장에 서 있는 초록색의 긴 합승차, 포도 위에 흐르는 자주색의 꽃물감, 카르디날 르무안리 언덕에서 세느 강으로 내려가는 가파른 비탈길, 무피타르 거리의 비좁고 혼잡한 곳을 통하는 또 하나의 길, 하나는 팡테온 쪽으로 올라가는 거리이고 또 하나는 그가 늘 자전거로 다니던 거리였다. 그 구역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스팔트 길이었고 자전거 타이어도 부드럽게 굴러갔다. 높고 좁은 집들이 늘어섰고 프랑스 상징파 시인 폴 베를렌느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높은 건물에 싸구려 호텔도 있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는 방은 2개밖에 없었고 베를렌느는 맨 위층의 하나를 월 60프랑에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글을 썼었다. 그곳에서는 파리의 지붕과 굴뚝과 언덕들이 전부 보였다. 아파트에서는 장작과 석탄 가게가 좀 보일 뿐이었다. 거기서는 포도주도 팔고 있었다. 약간 질이 나쁜 술이었다. 푸죽간 바깥에는 황금색의 말머리가 걸려 있고 열려진 창문에는 누런 빛을 띤 붉은 말고기가 걸려 있다. 그들이 늘 포도주를 샀던 녹색 페인트 칠을 한 협동조합도 보였다. 술은 좋았고 또 값도 쌌다. 그 나머지는 벽토를 칠한 벽과 이웃집 창들 뿐이었다. 밤엔 누군지 술에 취해서 거리에 나자빠져 신음하고 웅얼거리면 이웃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이렇게 짓거렸다. 순경은 어디 갔담. 필요 없을 땐 곧잘 나타나면서 어느 문지기와 자고 있는 거야. 감독관을 불러와. 그러면 또 누군가가 창을 열고 물 한 통을 퍼붓고 곧 그 신음소리는 그치고 만다. 이건 뭐야? 아, 물이로군. 그거 참 재치 있는데. 그러면 창문은 닫힌다. 스프 더 드시지 않겠어요? 그때 그녀가 물었다. 아니, 괜찮아. 맛은 참 좋았어. 조금 더 드세요. 난 위스키 소다를 먹겠어. 그건 당신 몸에 좋지 않아요. 물론 내겐 좋지 않지. 콜 포터가 그런 가사를 써서 작곡까지 했지. 당신이 나에게 미친 듯이 신경 쓰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모양이야. 아시다시피 저도 당신에게 술을 드리고 싶지만 그야 물론이지. 지금은 내 몸에 나쁘니까 그렇단 말이지. 그녀가 가버리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조리 손에 넣으리라. 내가 필요한 것 전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여기 있는 것만은. 그는 피곤했다. 너무 피곤해. 잠을 좀 청하려고 했다. 그는 가만히 누웠다. 죽음은 거기에 없었다. 다른 길로 돌아서 가버린 것일 게다. 죽음은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포도 위를 소리 없이 달리고 있었다. 그렇다. 난 아직 파리에 대해선 한 번도 써본 일이 없다.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파리에 대해선 전혀 쓰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써본 일이 없는 다른 일에 대해선 무엇을 썼던가? 그 목장은 그리고 은혜색의 쑥이며 광기용 도랑의 빠르고 맑은 물결은 어떠하였던가? 오솔길은 언덕을 넘고 또 넘어간다. 여름을 맞은 소들은 사슴처럼 수줍어한다. 가을이 되어 소들을 산에서 끌어내릴 때의 울음소리, 아우성 소리, 천천히 때를 지어 이동하는 가축들이 일으키는 뽀얀 먼지, 저녁 노래 희감긴 산봉우리, 달빛에 비친 오솔길을 말을 타고 내려올 때 건너편 골짜기까지 훤히 비치던 일, 어둠 속에 앞이 보이지 않아 말의 꼬리를 잡고 숲 사이를 내려오던 일이 생각난다. 그 밖에 써볼 생각을 가졌던 모든 이야기들이 생각났다. 그때 아무도 건초를 가져오지 못하게 목장에 남아서 지키고 있던 얼뜨기 같은 소년 일꾼, 그리고 사료를 조금 얻어가려고 들어선 포코 집안의 그 심술궂은 늙은이. 이 늙은이는 자기가 소년을 부리고 있을 때 곧잘 때리곤 했는데 이때 소년이 안 된다고 거절하자 늙은이는 또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소년은 부엌에서 소총을 들고 나와 늙은이가 헛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총을 쐈다. 사람들이 목장으로 돌아왔을 때 늙은이는 죽은 지 이미 일주일이나 되어 있었다. 시체는 가축 우리 속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일부는 개들이 뜯어먹고 있었다. 그러나 시체의 남은 부분은 모포에 싸서 썰매 위에 싣고 밧줄로 묶었다.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는데 도와줄 그 소년을 데리고 갔다. 이리하여 소년과 그는 스키를 타고 고개를 넘고 도로 위로 끌고 나와 60마일이나 되는 마을로 내려가 그 소년을 경찰에 인계했다. 소년은 자기가 체포되리라곤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것이다. 자기는 의무를 다한 것이며 둘은 친한 친구라고 꼭 믿고 있었으니 체포는커녕 무슨 보상이라도 받을 줄 알았던 것이다. 늙은이의 시체를 운반하는 시종을 든 것도, 노인이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것도, 그리고 어떻게 자기 것도 아닌 사료를 훔치려고 했는가를 다들 알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관이 쇠고랑을 채웠을 때 소녀는 그것이 정말인지 믿을 수가 없었고 곧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써보리라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다. 그 고장이라면 이런 소재는 적어도 20개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무슨 까닭일까? 무슨 까닭인지 말 좀 해줘. 그가 말했다. 뭐가 무슨 까닭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를 만난 뒤부터 그녀는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혹시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녀에 대해선 쓰지 않으리라. 그는 지금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다른 누구에 관해서도 쓰지 않으리라. 도대체 돈이 많은 것들은 어리석고 과음하든지 혹은 주사위 놀이도 했다. 그들은 재미없고 같은 일을 되풀이했다. 그는 가난한 줄리안이 생각났다. 줄리안은 부자들에 대해서 로맨틱한 존경심을 품어 어느 때인가 부자들은 너와 나와는 다른 족속이다라는 첫 구절로 시작되는 소설을 쓰려고 한 적도 있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줄리안에게 그래, 그들은 우리보다 돈이 많지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줄리안에게는 유머로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부자라는 것을 특수한 매력을 지닌 족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기분을 허망하게 만들었다. 환멸을 느끼는 인간을 그는 경멸했었다. 그 무엇을 이해했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개의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자기를 괴롭힐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다. 이젠 죽음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자. 언제나 무서워했던 것은 단지 하나, 고통뿐이었다. 고통이 너무 오래 계속되어 그를 지쳐버리게 할 때까지는 그도 누구 못지않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그러나 지금 여기엔 더 무서운 고통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이 자기를 파괴하리라고 느낀 순간 이전의 고통은 멎어버렸다. 오래전 척탄병 장교인 윌리엄슨이 철조망을 뚫고 참으로 들어가다 독일군 순찰병이 던진 수류탄에 맞았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그는 비명을 지르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약간 허풍을 떠는 버릇이 있었지만 뚱뚱한 몸에 대단히 용감했고 훌륭한 장교였다. 그러나 그날 밤 철조망에 걸리자 적의 탐조등에 비춰졌다. 오장이 튀어나와 철조망에 걸렸던 것이다. 그래서 전우들이 목숨이 붙어있는 그를 잡아 끌어당길 때 오장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를 쏴, 해리. 제발 부탁이야. 나를 쏴줘. 어느 때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시진 않으신다라는 문제로 다른 토론을 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적당한 시기가 오면 고통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는 뜻이다. 라는 이론을 내세운 자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날 밤의 윌리엄슨의 일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가 자신이 사용하려고 간직해 두었던 모르핀 정제를 전부 다 줄 때까지 고통은 윌리엄슨으로부터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사실 모르핀도 당장 효험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그 이상 악화되지만 않으면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다. 더 나은 상대와 있고 싶어하는 마음 위에는 그는 같이 있었으면 하는 상대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봤다. 아니야. 온갖 일을 해온 데다 너무 오래 끌었고 게다가 이미 때가 늦은 지금 아직도 상대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라고 그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다. 파티는 끝나고 남아있는 사람은 나와 여주인뿐이었다.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몹시 역겨워진다고 그는 생각했다. 지겹단 말이야. 그는 소리를 내어 말했다. 뭐가요? 무엇이건 너무 오래 하면 다 그렇단 말이야. 그는 자기와 모닥불 사이에 있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다. 불빛이 그녀의 밝은 얼굴에 윤곽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졸린 얼굴을 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모닥불 주위 가까운 곳에서 하이에나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난 소설을 쓰고 있었어. 그러나 난 피곤했어.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은 왜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거지? 당신과 여기 함께 앉아 있고 싶어요. 좀 이상한 느낌 안 들어? 아니요. 그냥 졸릴 뿐이에요. 난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는 죽음이 다시 접근해 옴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잃지 않았던 것은 호기심뿐이야. 당신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가장 완전한 사람인걸요. 천만에. 여자란 어쩌면 그렇게도 모를까. 그게 뭐란 말이야. 당신의 직감이요? 바로 그때 죽음이 다가와 침대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으므로 그는 죽음의 입김을 느낄 수 있었다. 죽음이 늘상 큰 낙과 두개골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서는 안 돼. 죽음이라는 놈은 자전거를 타고 오는 두 사람의 순경이 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새가 될 수도 있는 일이야. 하이에나와 같은 커다란 코를 가진 놈일 수도 있단 말이야. 바야흐로 죽음이 그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젠 형상도 없다. 다만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저기 가라고 해요. 죽음은 물러가지도 않고 조금씩 더욱 다가왔다. 넌 지독한 입김을 피우는구나. 그는 죽음을 향해 말했다. 이 고약한 냄새가 나는 녀석아. 죽음은 더욱 가까이 다가온다. 이젠 죽음에 대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을 못하는 것을 알자 죽음은 조금씩 더욱 가까이 다가온다. 그는 지금 말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물리치려고 한다. 그러나 죽음은 그에게 덤벼들어 그놈의 무게가 그의 가슴을 누르고 있다. 죽음이 그곳에 웅크리고 있어 그는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인님은 깊이 잠드셨으니까 침대를 가만히 들어다 텐트 안으로 옮겨놔라. 죽음을 쫓아달라고 그녀에게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죽음은 이제 그를 점점 더 무겁게 압박해왔다. 숨을 쉴 수도 없었다. 그러나 침대를 들고 있는 동안 갑자기 사태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중압감은 가슴으로부터 사라졌다. 아침이었다. 날이 밝은 지 오래였다. 그는 비행기 소리를 들었다. 비행기는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보이더니 점점 널따란 원을 그리며 다가왔다. 소년들은 뛰어나가서 등 위로 불을 지르고 그 위에 다시 마른 불을 쌓아 올렸다. 벌판 양쪽에서는 커다란 두 줄기의 연기가 올라가고 아침 산들 바람에 연기는 캠프 쪽으로 불어왔다. 비행기는 이번에는 저공으로 2번 원을 그리며 내려오더니 수평을 유지하면서 사뿐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에게로 걸어온 사람은 옛 친구인 캄프턴이었다. 느슨한 바지에 트위드의 재킷을 걸치고 펠트 모자를 쓰고 있었다. 대장, 어떻게 된 일이야? 캠프턴이 물었다. 다리를 다쳤어. 아침을 좀 먹어야지. 고맙지만 난 차나 마시겠네. 자네도 보다시피 포스모스종의 비행기란 말이야. 그래서 부인은 같이 모실 수가 없네. 한 사람의 좌석밖에 없으니.
지금 화물차가 오는 도중이야. 헬렌은 캄부턴을 옆으로 데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캄부턴은 전보다 명랑한 표정을 하고 돌아왔다. 우선 대장님을 태우고 가죠. 그가 말했다. 그리고 부인을 모시러 다시 돌아오겠네. 그런데 어쩌면 연료를 보급하기 위해서 아루샤에 들러야 될지도 몰라. 하여튼 곧 출발하는 게 좋겠네. 소년들은 침대와 녹색 천막을 들고 바위를 돌아 내려가 평지로 운반했다. 밝게 타고 있는 모닥불 옆을 지나갔다. 쌓여진 건초는 모두 타버렸고 바람이 타다 남은 모닥불을 불어 제치고 있었다. 소형 비행기가 있는 곳까지 침대가 운반되어 왔다. 그를 비행기에 태우기란 어려웠지만 일단 들어가자 그는 가죽 좌석에 몸을 기대고 다리는 캄부턴의 좌석 한쪽 옆으로 쭉 펴고 앉았다. 캄부턴은 발동기에 시동을 걸고 기내에 올랐다. 그는 헬렌과 소년에게 손을 흔들었다. 엔진 소리를 내며 비행기는 빙 돌았다. 기체는 소리를 내며 흔들리다가 두 개의 모닥불 사이에 평탄한 들판을 달려 마지막으로 흐느적하더니 드디어 공중으로 떠올랐다. 밑에 남은 사람들이 손을 흔드는 것을 그는 보았다. 언덕 옆 캠프가 납작하게 보였고 평원이 멀리 퍼져 있는 것을 봤다. 나무가 울창한 숲이나 덤불도 납작하게 보였다. 그런가 하면 미끈한 사냥길이 메마른 무릉덩이까지 이어져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산해가 보였다. 얼룩말은 조그맣게 등만 보일 뿐 긴 손가락같이 벌판을 질주하는 말들의 그 커다란 머리도 마치 공중으로 점이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비행기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접근하자 사방으로 흩어져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달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지금 내려다 보이는 평원도 이제는 뽀얀 황색으로 보일 뿐이었다. 산봉우리와 골짜기로 굴곡이진 울창한 산림을 지나가자 언덕이 비스듬히 낮아지고 또 하나의 평원이 나타났다. 열기 때문에 대단히 덥고 비행기의 동요는 심했지만 캄부턴은 해리에 타고 있는 모양을 보려고 잠시 뒤돌아봤다. 그때 거무스름한 산맥이 눈앞에 솟아 있었다. 그러자 비행기는 아류샤를 향하여 날지 않고 왼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분명 연료는 넉넉한 모양이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핑크빛 엷은 구름이 공중에 떠돌고 있었다. 그것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눈보라 같았는데 곧 남방으로부터 날아온 메뚜기 떼라는 것을 알았다. 메뚜기는 상승하기 시작했고 동쪽을 향해 날고 있는 듯이 보였다. 잠시 뒤에 비행기의 주위가 어두워지고 폭풍우 속으로 들어갔다. 비가 굉장하게 쏟아져서 마치 폭포 속을 뚫고 나는 것 같았다. 캄부턴은 뒤를 돌아보면서 싱긋 웃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에는 양쪽이 넓은 거대하고도 높은 킬리만자로의 네모진 꼭대기가 햇빛을 받아 믿을 수 없을 만큼 희게 빛나고 있었다. 순간 자기가 가고 있는 곳이 바로 저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하이에나가 밤에 울던 컹컹 소리를 그치고 이상하게 인간같이 거의 우는 듯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여자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불안해 몸부림쳤다.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다. 꿈속에서 그녀는 롱 아일랜드의 자기 집에 가 있었다. 그날은 그녀의 딸이 사교계에 처음 나가기 전날 밤이었다. 어찌된 셈인지 그녀의 아버지가 그곳에 나타나 법석을 떨고 있었다. 그때 하이에나가 너무 큰 소리로 울었기 때문에 그녀는 번쩍 눈을 떴다. 잠시 동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불안해졌다. 그래서 회중 전등을 손에 들고 해리가 잠든 뒤에 들여놓은 또 하나의 침대를 비춰봤다. 모기장 아래에 그의 몸을 볼 수 있었으나 어찌된 셈인지 다리는 모기장 바깥으로 내밀어져 침대에서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다. 붕대가 죄다 풀려져 있어 그녀는 그것을 쳐다볼 수 없었다. 뭘로? 그녀는 소리쳤다. 뭘로? 뭘로? 그리고 그녀는 이봐요. 해리? 해리 하고 불렀다. 이어서 그녀의 음성이 높아졌다. 해리! 해리! 대답이 없었다. 그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텐트 밖에서 하이에나가 전에 여자의 잠을 깨울 때와 같은 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가슴이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다.